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인들이 할러데이 선물과 상품 비용으로 평균 $920를 쓰고 이 액수는 지난해보다 조금 늘어나서 일자리도 지금 늘어났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점점 날씬해져서 연필처럼 가늘다는 뜻으로 펜슬 트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현대 주택이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정치견의 차이 때문에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을 줄이는 미국인도 늘어납니다. 올해는 민주당일수록 가족 기피가 심합니다. 트럼프가 실패하길 원한다면 당신은 국가가 잘못되길 바라는 겁니다. 민주당 연방 상원 의원의 말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 미국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그린란드 매입은 임기 1기 때도 시도했지만 덴마크는 트럼프 국빈 방문까지 취소하면서 거절했습니다. 토요일에는 파나마 운하의 통제권 탈환도 주장했습니다. 파나마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 주변의 모든 평방미터는 파나마 소유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대응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민정책 등을 다룰 백악관 부비서실장의 와이프를 정부 효율성 부서에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임기 1기 때 바티칸 대사를 지낸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 의장의 와이프는 스위스 대사에 지명했습니다. 법무장관 지명자였다 도중 하차한 맷 게이츠 전 연방 하원 의원이 고등학생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했으며 코케인과 엑스터시도 복용하고 의회 조사를 방해한 증거가 있다고 하원 조사위원회가 밝혔습니다. 그의 연방 상원 출마 가능성 때문에 주목되는 조사 결과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거의 모든 사형수를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감형했습니다. 그러나 보스턴 냄비 폭발범 등 3명은 제외했습니다. 이번 감형은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이후 뒤집을 수 없습니다. 과테말라 태생의 이민자가 뉴욕 지하철에서 사람에게 불을 질러 살해한 사건은 모든 사람을 충격에 빠뜨립니다. 부엌을 포함해 집안 물건을 정리하는 컨테이너를 파는 컨테이너 스토어가 파산 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혼다와 닛산 자동차사가 테슬라 또 중국 전기 자동차와 경쟁하기 위해 합병을 추진한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도 아주 무겁고 또 아프고 한 뉴스도 많지만 오늘 이제 12월 23일 한국은 벌써 날이 밝아서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좀 크리스마스와 관련되는 뉴스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늘 매년 할러데이 쇼핑객들은 액수는 조금 늘어나죠.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은 누구에게 선물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할러데이 때 음식값도 나가죠. 장식하는 비용도 나가죠. 이런 것을 줄이지 않는다. 크리스마스 할러데이가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즐거울 수 있는 것을 막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발표입니다. 전국 소매협회와 그리고 프로스퍼 인사이트 앤 애널리스틱 연례조사인데 쇼핑객은 크리스마스 시즌 동안 전체적으로는요. 이제 항상 미국은 국가적으로도 보니까 엄청난 돈이네요. 9,795억 달러 정도 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한 사람당 $920 굉장히 많죠. 저는 참 많은 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 이렇게 저희도 주말에 가족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데 식사하는 비용, 약간의 무슨 데코레이션 비용, 선물 비용 다 합치면 사실은 또 $920는 가족이 여러 명 있으면 필요하겠다 싶기도 합니다. 평균이니까 이것보다 훨씬 많이 쓰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이것만큼 못 쓰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2023년보다는 한 2.5%에서 3.5% 정도 늘어난다고는 하는데요. 크리스마스 때의 이 정도의 증가폭은 그다지 많은 편은 아닙니다. 2018년 이후에 증가는 했는데 가장 낮은 폭의 증가입니다. 제일 많이 여러분들 어디에 쓰세요? 그렇죠. 선물이죠. 그리고 장식, 음식,
그래서 이제 보통 계절적인 품목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죠. 920달러가 아니라 902달러네요. 평균 쓰는 돈이. 온라인 쇼핑은 이제는 온라인 쇼핑이 굉장히 아주 일상화됐기 때문에 올해 지난해에 비해서 일반 액수 2.5%에서 3.5% 정도 소매 판매가 늘어난다고 할 때 온라인은요 8%에서 9%니까 이거 3배 정도죠. 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일반 스토어에서 파는 전체적으로 한 9,700, 9,80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면 온라인은요 한 3천억 달러 한 3분의 1 정도 되네요. 3분의 1이 조금 안 되네요. 그래도 이게 몇 년 전보다 엄청 늘어났습니다.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산다고 할 때 이거 옷 같은 건 못 살 거야. 입어보고 사야지. 그걸 어떻게 사 하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젊은 분들은 미국의 스토어에서만 온라인, 미국에 있는 스토어에 온라인 스토어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도 온라인으로 옷을 많이 구입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액세서리 같은 것도 많이 사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항상 할러데이가 되면은 장난감 들어가죠. 책도 요즘 사시는 분들 많이 계시나요? 비디오 게임. 그 밖에 무슨 뷰티에 관한 이런 것들을 많이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임시 직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절적으로 이 시기에 한 40만 명에서 50만 명 정도는 채용이 이미 됐거나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도 지난해에 50만 명 넘었거든요. 한 51만 명 정도 됐으니까 지금 최저 40만에서 최고 50만으로 보니까 지난해보다 더 많이 늘리는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 쇼핑이 많이 늘어나고 했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결국은 지난해보다 엄청나게 많이 사람들이 돈을 쓰지는 않지만 지금 전국 소매협회의 CEO 매튜 쉐이 씨가 지출 능력을 보니까 고용시장이 아직도 탄탄한가 보다. 뒷받침이 되는 것 보니까 이렇게 일단 경제적으로는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재밌는 사진들을 봤는데 어떤 사진은요.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예요. 지금은 이제 생나무 트리보다는 인조나무 트리들이 더 유행이라고 하는데 나무들이 너무 날씬하고 작습니다. 키가 큰 것도 원하지 않고 뚱뚱한 것도 원하지 않은데 그럼 옆에 부피도 크지만 아래도 받침대가 퉁퉁하고 믿음직스러운 트리는 받침대도 많은 공간을 차지를 해야지 되죠. 인기가 없답니다. 요즘에. 해서 이 크리스마스 트리도 미니멀한 이런 것들. 왜? 그에 비해서 텔레비전 스크린은 아주 커졌잖아요. 그럼 그 근처에다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면서 뭔가 이 할러데이 분위기를 느끼려고 할 때 크리스마스 트리 나무가 텔레비전 스크린을 다 가려버리기 때문에 텔레비전 스크린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크리스마스 트리를 좀 날씬한 것으로 고른답니다. 이것도 이제 트렌드가 변형된 거죠. 그래서 부르는 이름이 있네요. 보통 이제 체중을 줄일 때 아마 쓰는 약물 이름과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합쳐서 트리잼픽 이렇게 이름을 부른답니다. 그래서 이제 가구를 다시 배치할 필요도 없이 이게 작게 미니멀로 가는 거죠. 또 예산에도 친화적인 옵션이기도 하네요. 그만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동차도 사람들이 엄청 큰 걸 타고 다녔는데 요즘 자동차도 다시 작은 것을 좋아한다고 하고 주택도 미국뿐만이 아니라 영국도 조금 큰 주택보다는 작은 주택을 많이 지어서 이렇게 됐답니다. 그리고 15년 전과 지금을 비유하면 텔레비전 스크린은 엄청 커졌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그렇게 큰 텔레비전 스크린으로 뭔가를 보는 건 아니죠. 저의 경우도 텔레비전 거의 안 보거든요. 모든 것을 뉴스부터 드라마, 영화까지를 컴퓨터로 보니까 이것도 극에서 극인 거예요. 작은 것에서 보는 사람도 있고 큰 것에서 보는 사람도 있고 지금 전문가들 얘기를 들으면 6피트, 7피트 남자 큰 키보다도 더 크잖아요. 이런 크리스마스 트리 판매는 13% 각각 6% 줄어들었는데 4피트 6인치 이 정도 되면은
여성 키보다도 조금 작을 수 있죠. 일반 이제 보통 평균 키보다도 그런 나무를 사람들이 많이 원한답니다. 이런 작은 나무는요. 크리스마스 트리는 55% 증가했다고 하거든요. 수요가. 네, 한 세대 전보다 집이 작으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돼서 이게 날씬하다 해서 날씬한 것 우리가 주변에 있는 것 요즘에는 안 쓰지만 잘 연필이죠. 그래서 펜슬 트리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은 보니까요. 벽에 트리가 삼각형 모양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삼각형을 세로로 반으로 자르면은 한쪽 면은 나무가 반쪽밖에 없는 거잖아요. 반쪽밖에 없는데 그 반쪽 평평한 면을 벽에다가 그냥 붙여 놓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분위기는 내면서 이런 참 이 세상이 변해지니까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맞게 또 다 적용이 됩니다. 아무튼 그리고 올해 그 3피트짜리 인조나무 판매가 75%나 늘어났대요. 이런 일. 그래서 그리고 보니까 동네에도 크리스마스 트리를 파는 그곳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저희 그 동네에도 늘 있는데, 할로윈 때는 호박은 팔았어요. 아무튼 요즘 이렇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이 12월 23일인데, 정치적인 견해의 차이 때문에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을 줄이는 미국인도 늘어난답니다. 그런데 올해는 민주당의 가족 기피 현상이 공화당이나 아니면 그 무당파보다 더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선거와 당연히 연관이 있겠죠.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뿐만이 아니라 한우카 이런 것들도 지금 겹쳐서 그런데 민주당 유권자들은 공화당이나 무소속 유권자들에 비해서 정치적인 차이 때문에 어느 정도나 이제 기피를 한다. 네, 좀 가족과 보더라도 얼굴만 잠깐 보고 이러는 그 사람들 전체적인 유권자 12%가 정치적인 견해 때문에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줄인다라고 답했을 때 민주당은 23%입니다. 전 평균보다 2배 높죠? 그리고 무당파는 11%. 공화당은 5%. 공화당과 민주당을 비교해 봐야지 되겠네요. 그리고 공화당 유권자보다는 민주당 유권자가 그런 마음, 가족을 정치적인 견해 때문에 기피하는 마음이 23%대 5%니까 거의 5배가 높다는 얘기네요. 야, 이건 정말 대단한 거네요. 그리고 생각이 너무 달라서 민주당은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보다 공화당이 국가에 대해서 위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2024년도에 81%. 2016년도 그때도 한 50%는 됐는데요. 그런데 비해서 또 공화당은 무슨 공화당이 위험이야. 민주당이 국가에 심각한 그 위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2024년도에 69%. 민주당은 81% 공화당이 위험하다고 하는데 이건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됐기 때문에 그것까지 또 다 감안해서 이렇게 나오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 여론조사가요. 아메리칸 밸류 서베이라고 해서 이게 그 공공 종교 연구소 이 Public Religion Research Institute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 왜 그러면 긴장이 될 것인가? 여기 이슈가 많잖아요. 낙태부터 이민 이슈도 있고 세금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가족들이지만 우리들의 세계관이 다르구나. 가치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그렇다는 얘기고요. 2024년 11월 8일과 8일부터 12월 2일까지 온라인으로 50개 주에서 했고요. 성인 많네요. 오차범위가 알표범위 5,772명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오차범위는 조금 적습니다. 1.72%포인트. 그래서 이제 이것을 조사를 한 그 연구소의 회장이 얘기를 하는데 가족들이 모이는 그런 자리에서 아예 정치적인 얘기 우리 안 하기다? 이렇게 합의하고 있다 하는 소식이 많이 들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 연방 상원 의원의 얘기로 이 섹션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트럼프 당선인이 실패하길 원한다면 당신은 국가가 잘못되길 바라는 겁니다. 존 페러먼, 펜실베니아가 지역구인 연방 민주당 상원 의원입니다.
이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펜실베니아주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승리를 안겨준 그런 주입니다. 그래서 차기 행정부에 대해서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취임 선서도 하지 않았으니까 과도한 반응을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제가 이제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텔레비전 그 토크쇼에 나와서 시사 ABC 뉴스와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존 페러먼 의원은 뭐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여러 그 지명자들이 또 문제가 논란이 많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민주당 의원들이 잘 만나주지 않기도 하는데 존 페러먼은 가장 이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국방장관 지명자라든가 또 연방 수사국장 지명자 이 두 사람도 그 만났습니다. 핏 헥세스와 캐시 파텔 이 두 사람도 만났고요. 본인도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실패하기를 절대로 원하지 않고 대통령을 뭐 응원을 해야지 국가가 잘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민주당 공화당이 아니라 나라가 먼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게다 대고 트럼프 그 대통령 당선인은 정말로 거부할 수 없는 정치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파시즘, 파시스트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일반 사람들이 그런 단어를 잘 알지 못할 뿐더러 글쎄요. 트럼프가 파시스트가 될 것이라고 믿지도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인터뷰를 하는 진행자가 아니 당신의 당인 카멜라 해리스는 후보는 파시스트라고 했는데 라고 얘기하니까 그건 그 카멜라 해리스의 특권이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주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트럼프 당선인을 지지를 했는데 나는 우리 주에서 트럼프 당선인에게 투표한 모든 유권자를 사랑한다. 본인의 유권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아직 취임하지 않았으니까 트럼프 비판자들에게 일단 지켜보자. 이런 얘기들을 한 게 존 페러맨이라는 민주당의 펜실베니아가 지역구인 연방 상원 의원입니다. 자, 잠시 뒤에 정말 중요한 일들, 우리가 과거의 역사도 한번 쫙 돌아볼 수밖에 없는 그 뉴스를 이해하려면 그렇기도 하고, 정말 트럼프 당선인이 그런 일을 추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궁금하기도 하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그린란드, 덴마크령이지만 캐나다의 동쪽에 있으니까 미국과 지리적으로는 가깝죠. 여기 우리가 꼭 지정학적으로 절대적으로 국가의 안보와 자유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린란드는 과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당시에 대통령일 때 우리가 덴마크로부터 사들이겠다고 하니까 덴마크가 이거 뭔 소리야 하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그 당시에 이제 그 국빈으로 초대를 했다가 초대까지 취소를 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해야지 되겠다 하는 것을 하는 것인지 사람들이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지금 뭐 궁금해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를 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인 켄 하워리를 덴마크의 대사로 지명하면서 이제 한 얘기거든요. 켄이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일할 것이다. 이 켄 하워리는 전에 행정부에서는 그 스웨덴 대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아니 첫 번째 임기 때 우리가 사드리겠어 하니까는 뭐 대화가 뭐 시작되기도 전에 뭐 아주 그 덴마크에서 기분 나빠하면서 아주 공개적으로 거절을 해버렸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는 그 전후로 해서 푸에르토리코하고 이 그린란드를 그 바꿔버리는 거 이걸 이제 그 보좌진들과 의논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이제 기후변화로 이제 뭐 이 그린란드 그 빙하도 많이 녹고 있고 세계에서 뭐 가장 큰 섬이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1867년도 이후에 미국에서 이 그 섬을 사려고 많은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러시아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무슨 뭐죠? 지정학적인 그 관계로 또 무슨 오일이 많이 묻혀 있다던가 아니면 금, 은, 구리, 우라늄도 많다 하니까 거기를 이제 그 러시아도 날름날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더군다나 요즘 기후 변화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곳이 바로 그린란드입니다. 북극에 접해 있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 영토 밖에 그 바다에는 오일이
상당수가 매장돼 있을 것으로 사람들은 보고 있고, 러시아는 배타적인 경제 수역까지 영토 주장하고 막 아무튼 복잡합니다. 근데 덴마크 얘기는 들으나 마나 아니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나 했고, 그리고 이 얘기를 하기 전에는 파나마 운하를 미국이 다시 가지고 와야 된다. 조건은 있어요. 파나마가 지금 파나마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운하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1999년부터요. 미국에 대해서 너무 많은 그 통행료를 낸다. 관세라고 하는데 그 통행료를 너무 많이 내서 그 통행료를 깎아주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그걸 찾아올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해서 지금 또 파나마에서의 대통령까지 오늘은 막 보이스로 반대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이제 1800년대에 프랑스가 파나마 운하를 파나마와 같이 만들어 보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돈도 너무 많이 들고 하니까 포기했습니다. 그 뒤에 이제 미국에서 1904년도에 했고, 그래서 이제 쭉 공동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가 남미 중미와 미국은 굉장히 가깝고도 멀고도 의존하면서도 미워하기도 하고, 남미 중미에서 미국을 그러잖아요. 지미 카터 대통령 당시에 제국주의다. 이 파나마 운하를 미국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제국주의하면서 파나마 내부에서도 막 시위가 있고, 그 밖에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것이 미국에 대한 시선이 엄청 따가웠는데, 그때도 이제 미국은 중미 남미와 잘 지내고 싶으니까, 그래, 그러면 이제 우리 조건이 맞으면 이걸 파나마로 완전히 운영권을 이양을 하겠어 해서 20년을 양쪽에서 같이 하는 이양 단계를 거쳐서 1999년부터 파나마 운하를 완전히 파나마에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파나마 운하가 인공으로 만든 수로니까 이게 대서양과 태평양에서 물건을 실은 배들이 이렇게 다닐 때 좀 뭔가를 절약을 하기 위해서 한 거죠. 근데 그것을 다니는 그런 배들이 거의 75%가 미국 무역선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작게는 어떤 경우는 필수적인 해서 돈을 안 받기도 하고, 선박의 크기와 여러 가지에 따라서 통행료가 다른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한 50센트만 받는 것도 있고, 아예 안 받을 수 없으니까 50센트 받는 거겠죠. 어떤 배는 한 30만 달러 이 정도 받는데, 미국이 75%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미국의 통행료가 많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이걸 이제 파나마에 넘겨주면서 한 얘기가, 파나마 운하는 그러니까 중립적이 돼야지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많은 국가들이 여기를 통하고 싶어하고 이렇게 할 때 특정 국가에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 이런 조건이 붙었거든요. 그리고 파나마는 지금 우린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는요, 중국에서 손이 안 가는 데가 없어요. 파나마 운하 같은 데도 무슨 보수 공사가 필요하다, 돈이 많이 필요하고 하면은 중국이 또 그걸 지원을 합니다. 이런 것을 이제 신경을 썼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우리 이거 깎아주지 않으면, 항상 거래해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돈을 깎아주지 않으면 그거 다시 가지고 올 거야. 이걸 어떻게 가지고 올 수가 있겠습니까? 국가와 국가 간에 협약을 하고 조약을 맺고 완전히 서명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파나마의 대통령이, 주말에는 정치인들이 막 X에서 난리가 났어요. 미국 미쳤나? 미국 이럴 수가, 미국이 깡패 국가야 등등 많은 반발이 있었는데,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이 파나마 운하와 거기에 접해 있는 모든 평방미터는 파나마에 속한다. 현재.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우리나라의 주권과 독립, 이건 협상할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이 파나마 운하는 중국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유럽의 통제도 받지 않고 미국의 통제도 우리는 받지 않아. 어느 세력, 어느 국가의 직접적, 간접적인 그런 통제를 받지 않고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뜻을 존중하시라. 이제 이렇게 X의 비디오를 하고 영어로도 막 번역하고 했어요.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거기에 대해서는 좀 두고 보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폴리티코가 보도하는 것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이렇게 중요한
파나마라는 해운 항로에 집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왜냐하면 파나마가 수십 년 동안 변함없는 미국의 동맹국이었습니다. 컬럼비아로부터 독립할 때도 미국이 도와줬었고, 그리고 지금 오늘 아침에 그 X에 그 비디오를 올린 그 몰리노 대통령도 8월 달에 취임을 해서 보수적입니다. 미국과의 관계 굉장히 그 강화시키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럴까? 이걸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렇게 분석을 하더군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발언은 결국은 나는 외교를 비전통적인 방식으로 한다. 비전통적이라는 것은 미국에 그동안 해왔던 뭐 뒤에서 어떤 식의 힘을 썼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신사적인 이런 게 아니라 협박, 위협을 하겠다. 날카로운 요구도 하겠다. 이런 것을 이제 신호를 보이겠다는 얘기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파나마 운하는 미국이 다 그렇게 과거 대통령이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쪽 남미 지역에서 제국주의 말이야 이런 그 평가도 받지 않고 하려고 해서 한 것이라서 침공한다면 모를까. 그러면 통제권을 회복할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는데도 이제 그렇게 통행료 낮춰라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대통령으로 첫 번째 행정명령이 아마 타이틀 42가 될 가능성이 높다. 백악관의 차기 대변인, 아주 젊은 여성 대변인이죠. 20대의 캐롤라인 리빗이 얘기를 했습니다. 타이틀 42가 뭐냐면 미국에서 이제 미국은 망명을 받아줘야지 되는 그런 법의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망명을 신청을 해도 미국에서 쫓겨내는 거, 이건 트럼프 때의 팬데믹 때문에 가능했죠. 어느 나라에서 어떤 상태로 팬데믹에 걸려서 올지도 모르고 하니까 그때 그게 통했습니다. 그러다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그 타이틀 42를 없앴죠. 42를 없애니까 42 기간 동안에 들어오지 못했었던 사람까지 확 들어오니까 바이든 행정부의 초기에 국경을 통해서 넘는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았던 거고, 그래서 그게 끝냈는데 완전히 끝난 건 2023년입니다. 5월 달에 끝났는데 그게 이제 왜냐하면 그 2023년도 5월 달에 미국의 연방정부도 팬데믹을 국가 위기 상태에서 위기가 아닌 것으로 끝냈으니까 그 국가 위기 상태라는 것을 딱 앞에 두고 망명 신청하는 사람은 미국 밖에서 기다려야지 돼. 이렇게 했던 타이틀 42를 없애버렸는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 들어오고 나면은 타이틀 42를 뭐 가장 먼저 행정명령으로 할 수도 있다. 이거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민과 연관된 것을 사람들이 많이 원했으니까 해준다는 얘기가 되죠. 대량 추방이 쉽지 않다 할지라도 어쨌든 시도를 하겠죠. 대량 추방 같은 경우는 돈도 많이 들고 어디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찾아내서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쫓아낼지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게다 대고 이제 그 사람들을 만약에 쫓겨낼 수 있다손 치더라도 그럼 미국의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싼 노동력이 없어서 그런 문제는 있지만 어쨌든 국민들이 나를 이민 이 이슈로도 뽑아줬으니까 그걸 하겠다는 것을 지금 계속 국민들에게 알리는 거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지금 주변에 중요한 인물들을 이렇게 뽑고 선정을 할 때 뭐 어느 행정부나 다 뭐 어느 정도는 그렇긴 하지만 조금 다른 행정부보다 더 다른 백악관보다 더 나간다는 거죠. 백악관의 부비서실장의 와이프인 케이트 밀러를 일론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가 이끄는 정부 효율 부서에 투입을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케이트 밀러는 나의 충성스러운 지지자다. 남편이 스티븐 밀러라고 좀 전에 말씀드린 뭐 타이틀 42, 가족 분리, 젖먹이 아이와 어머니, 아버지 분리하는 이런 것들을 다 만든 그 스티븐 밀러라는 사람이 지금은 이제 비서실장으로 오는데 그 사람의 와이프입니다. 케이티 밀러라는 정부 효율 부서에서 일을 하게 될 사람이요. 그래서 부부에게 축하한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케이티 밀러도 일을 해본 사람이에요. 백악관에서. 마이크 펜스 전 그 부통령의 대변인이었고 국토안보부의 부대변인이었습니다.
이건 이제 한 줄이면 되겠네요.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 의장이 굉장히 보수적인 것을 강조하는 사람이지만 본인의 사생활은 보수와는 거리가 멀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하고 첫 번째 와이프 너무 힘들게 하고 뭐 상처 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결혼을 한 그런 와이프가 그 칼리스타 깅그리치라는 사람인데 불륜이었어요, 처음에. 칼리스타 깅그리치를 트럼프 대통령이 그 대통령이었을 때 그때 그 뉴트 깅그리치가 본인을 너무 지지한다 하면서 그 깅그리치의 와이프를 바티칸 대사로 보냈죠. 이번에는 바로 그 와이프를 스위스 대사로 보낸다 하는 것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은 제가 뺐다가 다시 넣었는데요. 왜냐하면 주말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대통령의 당선자의 둘째 며느리인 라라 트럼프가 뭐 지난 주말까지만 하더라도 플로리다주의 연방 상원의원 마르코 루비오라는 사람이 국무장관 지명자가 돼서 그 공석에 나갈 것을 심각하게 고려를 한다고 하면서 트럼프에 의해서 임명이 된 공화당 전국위원회 공동의장 자리도 내놨잖아요. 그런데 주말에 거기 안 나간다 했거든요. 그 자리 찾지 않을 거다. 그 자리는 본인이 찾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일단은 공석이 되면은 주지사가 임명을 해야 되는데 maybe 주지사가 다른 사람으로 정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제 본인은 그거 더 이상 안 하겠어 하고 1월 달에 중대한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그 중대한 발표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임시로 누군가가 그 자리에서 플로리다주가 지역구인 연방 상원의원을 하고 또 2년 있으면 선거를 치러야지 됩니다. 선거를 치르는데 그 선거에 맷 게이츠라는 사람이 나갈 수도 있다 하는 얘기가 지금 파다하거든요. 맷 게이츠가 누군가? 트럼프 인선에서 제일 먼저 도중 탈락을 한 그런 법무장관 지명자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뉴스에서 17살 어린이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 맺고 그것도 뭐 마약하면서 성관계 맺고 뭐 한두 번도 아니고 다른 나라로 여행까지 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다 본인이 가짜 뉴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사퇴하고 말았고 연방 하원에서도 하원이 다수당이니까 공화당이 그걸 이제 조사를 쭉 했어요. 윤리위원회에서. 발표하지 않으려다가 어찌어찌해서 발표를 할 수밖에 없어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발표를 했는데 이 메이 게이츠가 뭐 불과 그렇게 오래된 일 아니에요. 35살일 때 17살 고등학교 여학생에게 돈 주고 성관계를 맺었고 코케인, 엑스터시 같은 불법 약물도 그 성관계 맺을 때 사용을 했고 또 이러한 의회의 조사를 하려고 할 때 그 조사를 방해했다는 실질적인 증거를 발견했다가 공화당이 지금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 사람 지금 뉴스맥스인가 어딘가에 가 있는데요. 주말 프로그램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라라 트럼프라는 트럼프의 둘째 며느리가 일단은 포기한 연방 상원의원, 플로리다가 지역구였으니까요. 플로리다 그 자리를 탐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의회의 소위원회가 매춘 법적으로 볼 때의 강간, 이 강간은 굉장히 지역 따라 다르고 해서 그렇잖아요. 연방 강간, 불법 약물 사용, 그리고 선물도 불법으로 막 받았고 무슨 향응 제공 이런 것들이요. 여러 가지 연방법, 하원의 규칙 등등을 위반했다는 실질적인 증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 가짜 뉴스들을 다 퍼뜨린다고 하더니 며칠 전에 이거 의회에서 공개를 할 거야 라고 하니까 내가 법은 어기지 않았는데 약간 뭐 부끄러운 행동을 한 거는 있어. 이 정도로 얘기를 했거든요. 창피한 행동을 했다고 얘기는 했고 아무튼 이제 이런 일이 있는데도 그가 과연 연방 상원 의원이 될 수 있을지 이제 그런 출마 가능성 때문에 여러분들께 뒤로 밀어놨다가 다시 살려낸 그런 뉴스입니다. 자, 잠시 뒤에요. 세월의 변화에 따라서 회사들도 이렇게 변하고 있고 많은 회사들이 변하네요. 제가 근데 이 두 번째, 다음번에 두 가지 아이템을 전해드릴 텐데 두 번째 아이템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인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했었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일본 자동차 회사 닛산과 그 혼다가 합병한다 하는 거 지난주에 전해드릴 때 이 회사에선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지 않았죠. 오늘 공식적으로 다 확인을 했습니다. 양해 각서도 썼고 가능하면 이제 빨리
이걸 마무리하고 싶다 하는 건데 이거 완전히 그 자동차 업계는 지금 뭐 화석 연료에서 전기 쪽으로 가는 게 확실하잖아요. 미국이 아무리 그 트럼프 행정부가 이거 아니다 해도 그렇게 가는 그 극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회사가 더군다나 이제 닛산의 또 같은 지부인 미쓰비시도 함께 우리 다 같이 하겠다고 합의를 했다고 하거든요. 얼마인지는 지금 밝히지 않고 있는데 일반인으로서는 아, 세상이 그렇게 가는구나. 이게 테슬라하고도 경쟁을 하려면 필요한 거고 일본의 그 BYD라는 것과도 경쟁을 하려면 필요한 건데 2026년도 8월 달까지 완전히 거래를 완료를 한다. 그렇게 해서 한쪽은 연구 중심, 한쪽은 뭐 배터리 중심해서 서로 이렇게 하면은 비용을 절약할 수도 있다. 그래서 세계의 이제 제일 큰 회사가 도요타, 그다음에 이제 독일, 그리고 이제 이 합병한 이 세 번째의 자동차 회사가 되겠다는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일인 거죠. 그래서 도요타, 폭스바겐, 그리고 이제 다른 자동차 그럼 경쟁할 만한 게 제너럴 모터스가 있겠네요. 포드도 마찬가지로 세계적인 자동차 생산업체가 두 회사가 합쳐서 그 된다 하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죠. 전기 자동차 시대에. 물론 이제 이런 일로 인해서 항상 합병되면 일본 내부에서 보자면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닛산도 프랑스의 그 자동차 회사 그 르노와 제휴 관계 같은 것도 뭐 해소해야지 된다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뭔가 이제 그 이 합병이 심사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모든 어려움 다 떨쳐내고 우리가 합병하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다. 몸집을 어떤 땐 줄여야지 되는 때가 있고 몸집을 늘려야지 되는 때가 있는데 전기 자동차 시대에는 이 일본의 두 회사가 몸집을 늘리는 것으로 살아남기로 결정을 했다 하는 것 말씀드립니다. 컨테이너 스토어,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주말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밥을 드시러 가셨던 물건을 사러 가셨던 한국 분들이 좋아하시는 스토어가 많이 모여 있으니까 그로브몰에 가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 그로브몰에 보면은 파머스 마켓 있고 파머스 마켓 건너편에 컨테이너 스토어가 있죠. 이 컨테이너 스토어가 결국은 파산 보호 신청, 챕터 11 파산 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몇 개월 동안에 매출이 아주 줄어들고 그리고 매출이 줄어들면 또 워낙에 스토어가 크잖아요. 그 컨테이너 스토어 3가에 있는 그 컨테이너 스토어보다 패사디나가 또 훨씬 큰 것 같아요. 2층으로 돼 있고 그래서 아무리 매출은 줄어들어도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걸 견디지 못하고 파산보호 신청 11 파산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말에요. 이 컨테이너 스토어만 그 파산보호 신청을 한 게 아니라 아예 뭐 스토어 문을 닫는다 이렇게 발표한 곳들도 있거든요. 우선 컨테이너 스토어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꾸만 돈을 더 이렇게 그 가지고 와야지 되는데 빚도 늘어나고 이게 힘들지 않은 게 아니라 어디서 돈 가지고 오는 것처럼 힘든 게 어디 있겠어요. 제가 말씀을 반대로 드리고 있네요. 그래서 파산보호 신청이니까 파산 그 과정을 진행이 되는데도 스토어는 문을 연답니다. 가장 최근 분기의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11%가 줄어들었습니다. 매년 올라가도 시원찮은데 줄어들어서 그 가장 그 최근 분기에 1,600만 달러 이상의 순손실이 그런 1,600만 달러 이상이 되고 장기 빚이 거의 2억 3천만 달러라는 거거든요. 대단합니다. 금요일에는 파리시리, 파리용품 이런 거 많이 파는 그런데 그리고 빅라츠 이런 데도 전부 스토어 전부 닫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 이런 거 보면은 이게 감을 잡기가 참 어려워요. 요즘에 예를 들어서 또 다른 그 소매 스토어를 보면은 트레이더조스는 작은 스토어인데 이 트레이더조스도 점점 매장의 크기를 키우는 것 같아요. 몇 년 전에는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그 라시에네가 쪽에 그렇죠. 페어팩스. 그렇죠. 페어팩스와 3가에 엄청나게 큰 트레이더조가 생겼고 또 최근에도 페사디나에도 엄청 크게 그 자리가 아마
아주 유명한 어떤 자리였을까요? C자로 CVS가 아니라 우리 뭐죠? 아무튼 그런 그 스토어인데 그 스토어가 나가고 전통적으로 작았더니 트레이더 조스 같은 데가 들어오는데 컨테이너 그 스토어 같은 경우는 제가 뭘 느꼈냐면요. 예전에도 참 가면은 주방용품 무슨 뭐 옷장에 또 침실에 이런데 어떻게 저렇게 적재적소에 필요한 게 많은가? 저런 게 저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많은데 항상 근데 비싸다. 너무 비싸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테무 같은 데가 나오고 테무가 나옴으로써 아마존에서도 요즘 가격을 많이 낮춘 것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테무도 보고 아마존도 보니까 똑같은 물건인데 왜 아마존이 3배 이상 비싸게 받느냐고요? 똑같은 물건인데 완전히 똑같은 물건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또 테무 같은 데 보면은 아이디어 상품이 너무 많은 겁니다. 컨테이너 스토어에서 살 것에 20분의 1만 줘도 그리고 요즘은 배송도 빨라졌어요. 참 이상하죠. 아마존은 조금 늦어지고 테무는 배송이 조금 빨라지고 이렇게 되니까 컨테이너 스토어처럼 스토어를 딱 진열을 해놓고 직원들 많이 있고 견딜 수가 없는 것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물건이 너무 비싸고 뭐 20배 더 비싸면 이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결국은 소매는 좋은 물건 싸게 파는 게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보장인 것 같아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과테말라 태생의 이민자가 뉴욕 지하철에서 사람에게 불을 질러 살해한 사건. 이 사건을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타락한 범죄다. 이게 이제 경찰 관계자들이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일요일에 아침에 그 브루클린 뭐 정확한 위치도 나와 있네요. 코니 아일랜드에서 스틸웰 애비뉴 그 스테이션에서 7시 30분에 33살에 2018년도에 과테말라에서 입국했다고 합니다. 지금 그 사람의 이민 그 법적 상태는 정확하게 나온 것 같지 않아요. 잠을 자고 있는 지하철 승객에게 불을 질러서 라이터 같은 것으로 딱 옷에 불을 질렀는데 타는데 몇 초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피해자는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용의자도요. 처음에는 체포된 게 아니라 그냥 바깥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경찰이 오니까 뭐 좀 후드 뒤집어 쓰고 하다가 3명의 고등학생들이 신고를 해서 결국은 이제 다른 열차를 타고 어디 가다가 경찰이 잡았다고 하거든요. 사건을 저지르고 나서 뻔뻔하게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그러니까 뭐 정신 상태가 완전히 그 온전한 사람이라고 볼 수는 어렵겠죠. 아무튼 살다 이제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과테말라에서 미국에 왔는데 그 해의 6월 달에 애리조나에서 이제 국경 순찰대에 의해서 구금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어떤 그 보호시설에서 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참 모든 것에 다 조심조심 하면서 살아야지 되는 이런 그 미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거의 모든 그 연방입니다. 주는 아니고요. 주는 따로 집행하고 연방 사형수를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감형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보스턴 램비, 폭발범 등 3명은 제외를 했는데 임기가 28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연방 이 그 사형수들을 감형을 하라 하는 압박을 많이 넣고 그거에 따른 이제 반응을 한 거거든요. 2020년도에 그 바이든 그 백악관 그 선거 운동하고 할 때 연방 사형 제도는 폐지하겠다고 본인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감형된 종신형, 그러니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40명 가운데 37명인데 뭐 예를 들어서 경찰과 군 뭐 장교를 살해했다던가 그리고 또 은행 강도, 마약 거래 연루된 사람들 또 그밖에 이런 사람들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한 얘기는 이겁니다. 살인 오해하지 마십시오. 살인자 나는 정말 싫어하죠. 그리고 그 같은 행위로 희생된 분들 애도합니다. 상상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입은 가족들에 대해서도 아픔을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나의 양심과 경험에 따라서 연방 차원의 사형 제도는 중단해야지 된다고 어느 때보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딱 그
감형을 하고 나면 이건 다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뒤집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3명은 안 했어요.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 그리고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에 있는 어떤 그 교회에서 흑인들을 막 인종차별적인 이런 그 말도 하면서 살해한 백인, 또 백인 우월주의자죠. 뭐 이런 사람들 3명은 아무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트럼프 행정부는 첫 번째 임기 동안 미국에서 2003년 이후에 쭉 그 사형이 되지 않고 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도에 사형 집행을 했습니다. 연방 사형 집행을 이제 최근 대통령 가운데서 가장 많이 한 대통령이고, 이제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기 전에 나는 일단 감형할 수 있는 것은 감형하겠다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2024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우리도 뭐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용서하고 나의 마음에 부담, 짐도 덜고 하는 며칠 맞으면 좋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